그날도 새벽 5시였다. 나는 자동처럼 눈을 떴다. 알람도 없이 누가 깨운 것도 아닌데 늘 그 시간쯤 눈이 떠졌다. 반지하 원룸. 창문은 겨우 성인 파란병. 아침 햇볕은 들지 않고 벽지는 습기에 젖어 군데군데 검게 썩어 있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한번 붙잡고 숨을 골랐다. 아, 또 오네, 또 와. 무릎이 쑤셨다. 비 오는 날이면 더 심했다. 젊을 때는 하루에 12시간씩 일해도 멀쩡하던 몸이 이른을 넘기니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일이 됐다. 나는 전기포트에 물을 올리고 어제 먹다 남긴 식빵을 꺼냈다. 버터도 없다. 잼도 없다. 그냥 마른 식빵 한 조각. 씹히지도 않았다. 그래도 입에 넣었다. 씹다가 문득 벽에 붙은 달력을 보게 됐다. 6월 15일. 그날이 바로 큰딸 지연이의 결혼식 날이었다. 나는 무심코 달력을 한참 바라보다가 웃음도 아닌 숨 같은 소리를 흘렸다. 그래, 오늘이구나. 결혼식 초대장은 2달 전에 왔다. 봉투에 적힌 글씨는 지연이 글씨가 분명했다. 하지만 안에는 딱 한 줄뿐이었다. 아버지, 시간 되시면 오세요. 그게 끝이었다. 어디 좌석에 앉으라는 말도 어떤 옷을 입고 오라는 말도 없었다. 나는 그 봉투를 며칠 동안 열지도 못하고 쥐고만 있었다.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당신, 그래도 가야지. 자식 결혼식인데. 하지만 아내는 20년 전에 사고로 죽었다. 공식 기록상으로는 나는 그날 이후 아이 둘을 키우면서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다. 공사장, 택배, 야간 경비. 돈 되는 일이라면 몸 가리지 않고 다 했다. 아이들 학비 대느라 나는 병원 한번 제대로 못 가봤다. 그렇게 키운 2아이. 아들 민수는 지방으로 내려갔고 큰딸 지연이는 서울에서 살았다. 하지만 연락은 점점 뜸해졌고 나중에는 1년에 한 통이 전부가 됐다. 그마저도 아버지, 돈 좀 보내주세요. 아버지, 보증 좀 서주세요. 그런 연락뿐이었다. 결국 나는 전 재산을 한 번에 다 털렸다. 사기였다. 그때 지연이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아버지, 저는 이제 아버지 인생까지 책임질 수 없어요. 나는 그 말이 지금도 가끔 귀에서 울린다. 결혼식장에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나는 며칠 동안 고민했다. 갈 옷도 없고 축의금 넣을 돈도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내가 가진 것 중 가장 멀쩡한 셔츠 하나, 10년 전에 입던 검은 양복. 나는 양복 위에 테이프로 떨어진 단추를 붙였다. 거울을 봤다. 흰머리가 성성한 노인. 어깨는 기울었고 눈 밑은 퀭했다. 아버지 꼴이 참. 하지만 안 갈 수는 없었다. 비록 버려졌다 해도 그래도 나는 그 아이의 아버지였다. 결혼식장은 강남 한복판에 있는 특급 호텔이었다. 자동 유리문이 열리자 눈부신 조명이 나를 덮쳤다.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하객들 옷차림 하나하나까지 내가 사는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곳 같았다. 나는 입구에서 정신없이 서 있었다. 그때 접수하는 직원이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성함이요? 김도현입니다. 직원은 명단을 찾더니 조금 난감한 얼굴로 말했다. 혼주석은 아니시고요. 일반 하객석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아버지인데 일반 하객이라는 말이 내 귀에 유난히 크게 꽂혔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뒷자리로 안내받았다. 결혼식장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찼다. 그때였다. 열린 문 사이로 사람들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와, 저 사람 누구야?
TV에서만 보던 사람 아니야? 나는 무심코 고개를 돌렸다. 검은 세단들이 입구에 줄지어 서 있었고 경호원들이 먼저 내렸다. 그리고 하얀 정장을 입은 한 중년 여성이 차에서 천천히 내려왔다. 순간 내 심장이 멈춘 줄 알았다. 설이? 그 얼굴, 세월이 흘렀어도 나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20년 전 사고로 죽은 줄 알았던 내 아내, 그 여자가 지금 내 눈앞에서 살아 숨쉬듯 걸어오고 있었다. 그런데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내 귀에 그대로 들려왔다. 정혜린 회장님이래. 자산 1조 넘는 여성 재벌이래. 나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다가 다시 주저앉았다. 여자가 입구에서 잠시 멈춰서서는 결혼식장 안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정확히 내 쪽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눈이 마주쳤다. 20년 만에 눈맞춤. 그 순간 여자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그리고 아주 작게 입술이 움직였다. 도현, 나는 의자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다. 손이 떨렸다. 땀이 찼다. 그 여자는 내가 가장 사랑했고 내 인생에서 가장 깊이 무너뜨렸던 여자였다. 설이,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내 아내. 아니, 세상 모두가 죽었다고 믿었던 여자. 그녀는 하객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으며 천천히 버질로드 쪽으로 걸어 들어왔다. 경호원들, 호텔 총지배인, 정장을 입은 수행원들까지 누가 봐도 보통 사람이 아닌 행색이었다. 사회자가 나지막이 말했다. 지금 들어오시는 분은 신부 김지연 양의 귀빈이자 정혜린 그룹 회장님이십니다. 순간 결혼식장 안이 술렁였다. 정혜린. 그 1조 넘는 자산가. 국내 여성 재벌 3위라는 그분. 나는 그 말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내 눈엔 오직 그 여자의 얼굴만 보였다. 설이는 내가 앉아있는 쪽을 다시 한번 보았다. 이번엔 분명했다. 나를 알아봤다. 나는 일어날 수가 없었다.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식은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왜 살아있지? 아니, 살아있었다면 왜? 왜 나한테 연락 한 번 없었어? 머릿속이 뒤엉켰다. 그때 설이가 하객석을 지나 버질로드 옆 통로 쪽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내 바로 앞에 섰다. 경호원들이 주춤거렸지만 설이는 손을 들어 그들을 막았다. 그녀는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도연 씨 오셨네요. 나는 한참을 말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당신 살아있었어? 설이는 내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당신이 마지막으로 본 그날 이후로 단 하루도 죽은 적 없어요. 나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결혼식은 잠시 중단되었고 사람들은 이 상황을 설명 듣지 못한 채 속삭이기만 했다. 설이는 나를 호텔 안쪽 라운지로 안내했다. 커다란 통유리 너머로 한강이 보이는 자리였다. 나는 그 자리가 너무 낯설었다. 설이는 맞은편에 앉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날 기억나요?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당신이 병원에서 산소호흡기 달고 누워있던 날 말이야? 네, 20년 전 설이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 실려왔다. 뇌출혈, 장기 손상, 의사는 말했다. 살 확률 20%도 안 됩니다. 나는 병원 복도에서 주저앉아 밤새 울었다. 그런데 사고 다음 날 새벽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보호자분. 안타깝게도 환자분이 방금. 나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다. 그리고
사망 진단서가 발급됐다. 그게 내 인생의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다. 서리는 그날의 진실을 이제야 꺼내기 시작했다. 그날 제가 숨이 멎기 직전에 누군가 제 호흡기를 뽑았어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뭐, 단순 사고가 아니었어요. 도연 씨, 서리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붙잡았다. 그 사고는 저를 죽이기 위한 사고였어요. 서리는 20년 전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놓기 시작했다. 아직 우리가 형편이 넉넉지 않던 시절, 서리는 작은 사무실에서 격리로 일하고 있었다. 그 회사의 대표가 훗날 정혜린 그룹의 회장이 된다. 그 남자는 서리의 능력을 단번에 알아보고 중요한 재무 자료들을 맡겼다. 그러다 어느 날 서리는 우연히 거대한 비자금 장부를 보게 된다. 불법 투자, 차명 계좌, 해외 페이퍼 컴퍼니. 서리는 그날 밤 떨리는 목소리로 내게 이렇게 말했다. 도연 씨, 나 큰일 난 것 같아. 그 사람들이 정상이 아니야. 그리고 그로부터 3일 뒤에 사고가 났다. 서리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사람들, 내가 장부를 봤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사고로 처리하려 했죠. 하지만 서리는 기적처럼 살아났고 그 순간 그들은 계획을 바꿨다. 살아있는 채로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죠. 사망 진단, 신원 처리, 보험금 수령, 모든 것이 이미 준비된 것처럼 완벽하게 진행되었다. 서리는 비밀리에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완전히 다른 신분의 사람으로 살게 됐다. 그 사람들이 내게 이렇게 말했어요. 조용히 사라지면 내 가족은 살려주겠다. 서리는 그 협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당신에게 연락 한번 하고 싶었어요. 아이들 얼굴 단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었어요. 서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런데 내가 연락하는 순간 당신들 모두가 위험해졌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가슴이 천천히 찢어지고 있었다. 나는 낮게 말했다. 난 그동안 당신 무덤 앞에서 매년 술을 따랐어. 서리가 입을 틀어막았다. 길마다 꽃을 들고 아이들 손 잡고 아니, 나중엔 나 혼자 갔지만 나는 고개를 떨궜다. 장례비 때문에 빚지고 아이들 학비 때문에 죽도록 일하고 사기당해서 집 날리고 그렇게 살았어. 서리의 어깨가 크게 떨렸다. 당신이 이렇게 살 줄 몰랐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무너질 줄은. 나는 피식 웃었다. 당신은 지금 억만장자 회장이 됐잖아? 서리는 내 눈을 똑바로 봤다. 그 돈. 처음엔 내가 원해서 번 돈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20년 동안 그 재벌 그룹 안에서 죽지 않기 위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악착같이 올라왔다고 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람들을 법적으로 무너뜨릴 결정적 증거를 쥐게 되었을 때 비로소 돌아오기로 결심했다. 그날이 오늘이에요. 그때 라운지 문이 열렸다. 지연이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눈이 빨개져 있었다. 엄마, 나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아빠, 지연은 나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아빠. 미안해요. 뭐가? 나, 엄마 살아있는 거 3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세상이 무너졌다. 나는 딸을 바라봤다. 그럼 그동안 내가 나한테 그렇게 차갑게 굴었던 것도 지연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아빠한테는 아직 안 된다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그래서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내 인생은 나만 빼고 모두가 알고 있는 이야기였다. 라운지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을 때였다. 문이 다시 열리고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다. 내 아들이었다. 김민수. 서울로 올라올 때마다 연락 한 번 없던 그놈. 돈 필요할 때만 전화를 하던 그놈. 민수는 나를 보자 잠시 눈을 피했다. 그리고 서리를 보자 굳은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회아니, 어머니. 나는 그 순간 이상함을 느꼈다. 어머니라는 말에 왜 저렇게 입이 굳어질까? 서리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민수야, 이제는 아버지도 다 아셔. 민수의 목이 눈에 띄게 떨렸다. 죄송합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뭐가 죄송해? 민수는 한참을 고개 숙이고 있다가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 사고. 그거 저도 알았어요. 순간 내 심장이 주저앉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다. 뭐? 민수는 손을 꽉 움켜쥐었다. 아버지, 그날 병원에서 어머니 호흡기 뽑았던 사람. 그 사람을 제가 연결했어요. 라운지 안이 완전히 정적에 잠겼다. 내 귀가 먹먹해졌다. 나는 귀를 의심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민수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20살 때 제가 도박에 빠졌어요. 나는 그 사실도 몰랐다.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보증, 사채, 카드론. 제가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 됐어요. 서리가 눈을 감았다. 그때 정혜린 그룹 사람이 저한테 접근했어요. 민수는 고개를 들고 말했다. 아버지, 그 사람들은 이미 어머니가 장부를 본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결정적인 말을 꺼냈다. 그 사람들은 사고가 나면 보험금이 나오고 그걸로 내 빚도 정리해주겠다고 했어요. 나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럼 너는 너 때문에 민수의 얼굴이 무너졌다. 네, 제가 어머니를 죽게 만든 거예요. 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다. 손이 공중에서 허공을 쥐었다. 그리고 천천히 주먹이 풀리며 내려왔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민수는 무너져 울기 시작했다. 아버지, 죽을 생각까지 했어요. 근데 그땐 진짜 정신이 없었어요. 서리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그 보험금 당시 30억이었어요. 나는 그 말에 숨이 막혔다. 30억? 네. 그리고 그 돈은 민수 빚 정리와 동시에 한 요양원으로 흘러갔어요. 요양원? 그 요양원은 정혜린 그룹의 차명 자산 중 하나였어요. 서리는 자료가 담긴 태블릿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다. 화면에는 요양원 명세서, 차명 계좌, 가짜 환자 리스트, 병원과의 유착 기록이 줄줄이 떠 있었다. 거기서 불법 의료 실험, 보험 사기, 자금 세탁이 동시에 이루어졌어요. 나는 그걸 보며 중얼거렸다. 나는 그동안 경비로 일해서 하루 8만 원 벌었는데 서리는 내 손을 꽉 잡았다. 그래서 오늘 모든 걸 끝내려고 온 거예요. 그때 밖에서 웅성거림이 더 커졌다. 결혼식 사회자의 목소리가 스피커로 흘러들어왔다. 잠시 후 신랑 측 가족이
입장하겠습니다. 서리가 천천히 말했다. 지연이 신랑. 그 집안이 바로 정혜린 그룹의 핵심 실세예요. 나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럼 우리 딸은 미끼였어요. 서리의 눈이 차갑게 식었다. 그들은 제게서 마지막 증거를 빼앗기 위해 지연이 결혼을 이용한 거예요. 나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지연이 왜 그렇게 급하게 결혼했는지, 왜 그 집안이 지연이를 이상하리만큼 후하게 대했는지, 그 모든 것이 설계된 결혼이었다. 결혼식장 밖에는 이미 기자들이 삼삼오오 몰려들기 시작했다. 서리의 수행비서가 급히 들어와 말했다. 회장님, 언론 쪽 대기 다 끝났습니다. 나는 지금 이 상황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 서리는 내 앞에 무릎을 낮췄다. 도연 씨, 나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말했다. 당신 왜 이래? 당신한테 오늘 모든 걸 돌려드리려고요. 서리는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당신 인생 내가 못 지켜줬잖아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오늘은 당신이 무시당한 결혼식장이 아니라 당신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자리가 될 거예요. 그때 라운지 문이 거칠게 열렸다. 중년의 남자가 분노에 찬 얼굴로 들어왔다. 신랑의 아버지 조 회장. 그는 서리를 노려보며 말했다. 정혜린,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서리는 미소 지었다. 20년 전에 제가 죽었어야 할 이유, 이제 공개하려고요. 조 회장의 눈이 잠깐 흔들렸다. 나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당신이 설계한 사고잖아요. 조 회장이 이를 악물었다. 증거 없이 그런 말 함부로. 서리는 태블릿을 돌려 그에게 보여줬다. 이 안에 당신 서명, 당신 계좌, 당신 지시 녹취 전부 들어있어요. 조 회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결혼식 사회자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다. 하객 여러분, 지금부터 신부 측 특별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서리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리고 내게 손을 내밀었다. 같이 가요. 도연 씨. 나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그 손을 잡았다. 문이 열리고 결혼식장 안의 모든 시선이 우리를 향해 쏠렸다. 하객들, 신랑 측 가족, 딸 지연이, 그리고 수십 대의 취재 카메라. 서리는 단상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이 결혼식은 한 여자의 거짓 죽음과 한 아버지의 인생을 짓밟은 거대한 범죄의 현장이었습니다.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리고 서리는 천천히 내 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리고 이분이 20년 동안 죽은 아내를 묻으며 살았던 진짜 피해자입니다. 모든 카메라가 나를 향해 주민했다. 나는 생전 처음 세상의 한가운데 서 있었다. 서리의 마지막 말이 끝나기 무섭게 결혼식장 문이 동시에 열렸다. 정복을 입은 경찰들이 양쪽 문으로 한꺼번에 들어왔다. 조 회장, 당신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보험사기, 살인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비명 같은 탄성이 터졌다. 조 회장은 끝까지 발악했다. 이건 음모야. 정혜린, 넌 끝까지 사람 인생을 망쳐. 하지만 그의 팔은 이미 뒤로 꺾였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그는 나를 노려보며 소리쳤다. 내가 뭘 안다고. 나는 그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뭘 망가뜨렸는지는 내가 제일 잘 안다. 그 순간 조 회장은 완전히 무너졌다. 경찰이 조 회장을 끌고 나가자 민수가 앞으로 나왔다. 카메라 수십 대가 단번에 그를 비췄다. 민수는 마이크를 잡고 한참을 떨고 있었다. 그리고 목이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20년 전 저는 제 빚 때문에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결혼식장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다. 그 이후로 아버지는 아무 죄도 없이 모든 걸 잃고 무너졌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서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이제 와서 용서해달라는 말도 못하겠습니다. 나는 민수를 내려다보며 한참을 말하지 못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내가 평생 가져야 할 벌은 법이 줄 거다. 그 말에 민수의 어깨가 크게 무너져 내렸다. 그날 오후 속보가 뉴스 화면을 가득 채웠다. 정혜린 그룹 연계 요양원, 불법 의료 실험 적발, 교통사고 조작 혐의, 병원장 구속, 보험금 30억 원 전액 범죄 자금 확인. 나는 경찰 참고인 조사실에 앉아 그 뉴스들을 멍하니 보고 있었다. 서리는 내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조사관이 물었다. 김도연 씨, 20년 동안 아내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죽은 사람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조사관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 다음 날 아침 내 이름이 뉴스 자막에 떠 있었다. 20년간 아내의 죽음을 믿고 살았던 남성, 오늘 피해자로 공식 인정. 기자들이 집 앞 반지하까지 찾아왔다. 김도연 씨,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나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다. 말로는 이 상황을 설명할 수가 없었다.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나는 하루 8만 원짜리 야간 경비였다. 그런데 지금 나는 전 국민이 아는 20년의 피해자가 되어 있었다. 며칠 뒤 지연이가 내 앞에 앉았다. 아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연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다. 나 엄마가 살아있다는 거 알고도 아빠한테 말 못해서 미안해. 나는 지연이를 바라봤다.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빠도 안다. 지연이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나 엄마가 무섭기도 했어. 세상이 너무 달라져서. 나는 조용히 딸을 안았다. 20년 만에 처음 안아보는 것처럼 어색한 포옹이었다. 범죄 수익으로 인정된 보험금 30억 원은 전액 환수되었다. 그리고 법적 피해자인 내 앞으로 전부 반환 결정이 났다. 사람들이 말했다. 이제 인생 펴셨네요. 하지만 나는 그 돈이 기쁘지 않았다. 서리에게 말했다. 이 돈 난 못 받겠어. 서리는 말없이 나를 바라봤다. 피해자 구제 기금으로 기부해요. 서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당신 예전 그대로네. 그날 밤 서리와 나는 작은 식당에 앉았다. 고등어 백반. 20년 전 둘이 가장 자주 먹던 메뉴였다. 서리가 밥을 한 숟갈 뜨며 말했다. 당신은 나 원망 안 해요? 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다. 원망 많이 했다. 서리는 고개를 떨궜다. 근데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서리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울었다. 우리는 다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미 부부였기 때문이다. 단지 20년 만에 같은 주소지로 돌아왔을 뿐이었다. 작은 아파트, 서리가 처음으로 회장이 아닌 아내로 돌아온 집이었다. 밤에 서리가 말했다. 당신, 응, 이제는 아무도 우리 못 떼어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느 저녁 우리는 함께 한강을 걸었다. 서리가 내 손을 꼭 잡았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사람 손잡고 걷는 기분이 어때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야 살아있는 것 같다. 서리는 환하게 웃었다. 그리고 해질 무렵 그녀가 말했다. 도연 씨, 응, 다음 생에도 나랑 같이 늙어줘요. 나는 아무 말 없이 그 손을 더 세게 잡았다. 그날 하늘은 아주 오래간만에 맑았다. 민수가 구속된 지 한 달 뒤였다. 나는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다. 김도연 씨, 아드님이 면회를 요청했습니다. 처음엔 거절하려 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결국 다음 날 아침 나는 구치소로 향했다. 유리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민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말랐고 눈이 꺼졌고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다. 아버지, 나는 앉자마자 말을 자르듯 말했다. 할 말이 있으면 짧게 해라. 민수는 한참을 울먹이다가 입을 열었다. 여기 들어와서 하루도 제대로 못 잤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 생각만 하면 숨이 막혀서 그는 유리 너머로 내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했다. 예전엔 아버지가 왜 그렇게까지 일만 하면서 사는지 몰랐어요. 나는 그 말에 아주 조용히 말했다. 이제 알겠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제 인생은 여기서 끝인 것 같아요. 나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아니다. 민수가 놀라 고개를 들었다. 끝은 내가 여기서 나가서 어떻게 사느냐가 정한다. 그는 눈을 크게 떴다. 다만 나는 낮게 덧붙였다. 예전처럼은 살지 못할 거다. 그건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민수는 그 말에 고개를 숙이며 처음으로 제대로 울었다. 지연이의 결혼식은 결국 다시 치러졌다. 이번에는 화려한 호텔도 재벌 혼맥도 없었다. 작은 성당, 하객도 20명 남짓. 지연이는 나에게 말했다. 아빠, 이번엔 아빠가 버질로드에서 나랑 같이 걸어줘요. 나는 순간 목이 막혔다. 결혼식 날 나는 지연이의 팔을 잡고 천천히 걸었다.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하는 기분이 들었다. 지연이가 속삭였다. 아빠, 엄마, 진짜 살아 돌아와줘서 고마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딸의 손을 더 꽉 잡았다. 사건이 완전히 정리되자 서리의 재산 문제도 세상에 공개되었다. 추정 자산 약 1조 2천억. 언론은 떠들어댔다. 20년 만에 돌아온 억만장자 부인. 한국 현대판 신데렐라 스토리. 하지만 서리는 모든 신문 인터뷰를 거절했다. 그리고 조용히 나에게 말했다.
도연 씨, 이 재산, 난 절반도 필요 없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당신 인생이다. 서리는 미소 지었다.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시간 값이에요. 그녀는 그 돈의 절반 이상을 의료범죄 피해자 지원 재단, 요양원 피해 노인 보상 기금, 고아원과 장학재단에 기부했다. 기자들이 물었다. 회장님, 그 많은 돈을 왜 그렇게 쉽게 내려놓으십니까? 서리는 이렇게 말했다. 돈은 지켜줄 때 의미가 있지만 사람은 지켜지지 않으면 다시 살 수 없습니다. 그 인터뷰는 다음 날 전 국민을 울렸다. 사람들은 내가 재벌 남편이 된 줄 알았다. 하지만 나는 그대로였다. 아침엔 동네 시장에 가고 오후엔 노인정에 들르고 저녁엔 서리와 밥을 먹는다. 경비 일을 그만둔 대신 동네 초등학교 교통봉사를 시작했다. 아이들이 나에게 김할아버지라고 부른다. 어느 날 한 아이가 내게 물었다. 할아버지는 왜 매일 웃어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대답했다. 할머니가 살아있어서. 아이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깔깔 웃었다. 어느 날 서리가 병원에 입원했다. 큰 병은 아니었다. 그러나 나는 그 순간 20년 전이 떠올라 숨이 막혔다. 병실 문 앞에서 나는 손을 떨며 앉아 있었다. 서리가 웃으며 말했다. 당신, 그 표정 좀 풀어요. 나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나는 아직도 병원만 오면 당신이 또 사라질까봐. 서리는 내 손을 세게 잡았다. 이젠 어디에도 안 가. 나는 그날 밤 그 손을 놓지 않고 새벽까지 지켰다. 어느 날 민수에게서 편지가 왔다. 아버지, 저는 하루하루 제 죄를 복기하며 살고 있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이제야 뼈저리게 느낍니다. 다만 언젠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그땐 아버지 앞에 고개 들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편지를 접으며 한참을 울었다. 그리고 서리에게 말했다. 나는 여전히 저 녀석도 자식이야. 서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20년 동안 다녔던 서리의 가짜 무덤 앞에 섰다. 거짓 이름, 거짓 날짜. 나는 그 앞에서 술을 따르며 말했다. 당신, 여기 누워 있는 동안 나는 하루도 제대로 산 적이 없었어. 서리는 내 옆에서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요. 나는 그 말에 고개를 저었다. 지금 살아있으니까 됐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짜 무덤을 정리하고 그 자리에 작은 나무를 심었다. 이름도 새겼다. 여기에는 아무도 묻혀 있지 않다. 다만 다시 살아난 시간이 자라난다. 어느 비 오는 밤 서리가 말했다. 도연 씨, 응? 당신이 가장 후회하는 게 뭐예요? 나는 잠시 잠겼다 말했다. 당신 장례식 날 울기만 하고 사랑한다고 말 못한 거. 서리는 눈을 감은 채 말했다. 그 말은 지금 받아도 돼요. 나는 그녀의 이마에 손을 얹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랑한다, 서리야. 20년을 돌아 처음으로 제대로 한 고백이었다. 몇 달 뒤 우리는 함께 강릉 바다를 보러 갔다. 햇빛이 바다 위에서 부서지고 있었다. 서리가 말했다. 이 바다, 예전에 신혼여행 때 왔던 거 기억나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때 당신 멀미에서 내내 누워 있었잖아. 서리는
그때처럼 웃었다. 그 웃음이 나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 죽었다고 믿었던 사람이 내 옆에서 이렇게 웃고 있다는 게. 나는 서리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이번엔 끝까지 같이 가자. 서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화면은 천천히 노을 속으로 젖어들었다.